영화 너는 여기에 없었다는 린 램지 감독의 네 번째 장편입니다. 전작 케빈에 대하여가 2011년 작품이었으니 6년 만에 돌아온 셈입니다. 미국에서는 2017년에 개봉했으니까요. 이 정도면 과작하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영화를 자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감독이기도 하죠. 너는 여기에 없었다는 불친절하고 함축적인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 이상으로 지루합니다. 사실 해결사로 등장하는 호아킨 피닉스의 멋진 액션 연기를 보러 오시는 관객들은 정말 쿨쿨 자다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영화가 추구하는 방향은 액션과는 한참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레옹이나 아저씨처럼 상처 입은 남자가 여자아이를 구하면서 구원을 받는 장면, 여자 아역 배우와 호아킨 피닉스의 케미가 펼쳐지는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영화는 90분의 시간 동안 보여주고 들려줘야 할 것이 워낙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폼을 잡을 여유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액션이나 인물 간의 대사를 보여줄 시간에 영화는 인물의 심리 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영화는 택시 드라이버를 연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화의 목적은 심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외 다른 자잘한 부분에 관심을 두지 않는 감독의 선택이 과감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고 알기 쉬운 이야기에 강렬한 이미지들을 배치해서 자신이 표현하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무엇보다 이 영화는 해결사인 주인공 조의 잔인한 폭력을 그리고 있는 영화이지만 그 폭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중간에 피를 뒤집어 쓰는 장면이나 마지막에 다소 잔인한 장면이 드러나긴 하지만 영화는 철저하게 폭력의 직접적 묘사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폭력 묘사를 저는 지지합니다. 폭력의 장면을 직접 보여주는 것보다는 상상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살을 꿈꾸는 해결사의 상처와 아픔, 심리를 묘사한 작품. 너는 거기에 없었다 리뷰입니다. 여러분, 제 리뷰에는 늘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철저한 비판을 목적으로 리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리뷰 시작합니다. 주인공 조는 잔인한 해결사입니다. 냉혹한 청부업자인 조는 프로페셔널한 살인마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살 충동이죠. 이 영화에서 가장 공들여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조의 자살 충동 장면입니다. 조의 자살 충동은 대단히 구체적이면서 그 빈도가 무척 잦습니다. 거의 일상적일 정도로 자살, 자기 파괴의 충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항상 죽음을 바라고 죽음 근처에서 살아가는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언제나 비닐로 얼굴을 감싸 질식을 기도하며 죽음의 카운트다운을 셉니다. 이러한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교차되는 영화 도입부의 장면은 그렇기에 무척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는 칼을 입에 넣어 죽으려고도 하고 때로는 철로에 떨어지려는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화는 주인공의 트라우마를 배치합니다. 조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실행을 할 때마다 과거의 상처가 선명하게 재생됩니다. 아동학대의 기억과 전쟁의 상흔, 그 외에도 순간순간 강렬한 트라우마들이 스쳐갑니다. 길에서 관광 온 여성들의 사진을 찍어줄 때 그들의 입가를 보며 FBI 시절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모습은 아찔할 정도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좋았습니다. 저 역시 트라우마라고 하기엔 어렵지만 흑역사라 할 기억들은 물론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런 것들이 뇌리에 스칠 때면 이른바 이불킥을 시전하게 되죠. 이 영화 최대의 매력은 여백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영화는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요. 매우 불친절합니다. 설명하는 대신 보여주려고 하는 영화입니다. 트라우마에 시달릴 때마다 자기 파괴의 충동을 느껴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는 조의 심리. 화면이 잡아내는 공간에는 조의 고통이 가득 들어차 있는 듯 숨을 막히게 합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조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고 그의 육체와 그의 무표정한 얼굴과 무심한 시선을 보여줍니다. 흉터가 가득한 그의 육체, 두꺼운 팔뚝과 늘어진 뱃살,
삶을 포기한 그의 얼굴이 주는 미묘한 조화는 이 영화의 강렬한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영화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해결사의 고통을 스크린에 표현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영화는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이 훌륭하지만 그 부분만으로 완성되는 영화는 아닙니다. 이 남자의 트라우마는 작품 내내 이어지며 또 다른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바로 삶과 구원의 서사이죠. 존은 역설적이게도 살아갑니다. 늘 자살의 충동 속에 마치 죽음의 한 발 정도는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존은 제법 평범하게 살아가요. 우울하고 구슬픈 멜랑콜리한 상황에서 딱 한 발짝만 나오면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조를 그 일상으로 초대하는 것은 조의 어머니입니다. 다소 기억과 판단에 퇴행이 온 것으로 보이는 조의 어머니는 언제나 조를 부릅니다. 그리고 조를 부를 때마다 조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조의 삶의 이유이자 구원입니다. 정확히는 조가 살아가야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조의 이러한 상황은 그 자체로 재미있는 모순을 드러냅니다. 조가 그 비장하고 장엄한 분위기에서 비닐봉투를 뒤집어 쓰고 처절하게 죽음의 카운트다운을 하다가도 어머니가 부르면 일단 대답은 합니다. 재미있는 남자입니다. 목소리가 잠겨서 붕 뜨는데도 얼른 대답하고 나가려고 준비하죠. 죽음의 순간에 누군가가 불러 정신을 차린다는 영화의 이미지는 계속됩니다. 칼을 입에 물고 죽으려다가도 어머니가 부르면 일단 나가보는 사나이. 이러한 모순, 이러한 불합리는 영화의 음악이 잔뜩 머금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음악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영화 도입부부터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기타 소리에 불쾌하고 음울한 선율이 귀를 사로잡습니다. 레디오헤드의 조니 그린우드가 만든 영화 음악은 그야말로 강렬하고 인상적입니다. 이 영화의 이미지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하모니를 선보입니다.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초라하게, 때로는 음울하게, 마치 조의 심리를 표현하기라도 하듯 그의 음악은 시종일관 울고 있습니다. 모순된 사나이, 모순을 예술로 승화하는 조니 그린우드의 음악, 그리고 이제는 이야기입니다. 조는 위험한 일에 손을 댑니다. 상원의원의 딸을 구해달라는 청구입니다. 상원의원은 조에게 당신이 잔인하다고 들었다고 말하자 조는 그 말을 긍정합니다.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직업인으로서의 조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집에서는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들이지만 해결사라는 직업을 지니고 있는 조는 냉혹하고 잔인하고 철두철미한 남자입니다. 의뢰의 내용은 간단하죠. 납치된 딸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의원의 딸 이름은 니나입니다. 10대죠.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는 조직에게 잡혀갔습니다. 의원은 그 조직원들에게 잔인한 복수를 원합니다. 조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일에 착수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후 감독이 보여주는 것은 고전적인 멜로디가 울리는 가운데 조의 액션을 최대한 절제한 편집의 연속입니다. CCTV로 촬영한 장면, 조가 장도리를 휘두르는 것만 보여주고 피가 튀거나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숨김으로써 폭력의 잔인함을 전달하는 것은 훌륭한 폭력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액션을 기대한 관객들은 다소 아쉽겠지만 영화를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조는 정말이지 늘 하던 익숙한 작업을 진행하듯 일을 처리합니다. 인터넷 기사가 집에 방문해서 착착 인터넷 선을 연결하듯 조는 장도리 하나 들고 와서 하나씩 쓰러뜨리면서 차근차근 일을 진행합니다. 경호원들부터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는 고객들, 이후 타겟인 니나를 구출한다는 조의 계획은 아주 부드럽게 진행됩니다. 영화는 그것을 일상적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긴장감이라든지 액션의 묘사는 없습니다. 직업이 청부업자, 해결사이기에 이런 장면이 나올 뿐인 것이죠. 오히려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것은 조의 상태입니다. 조가 지닌 트라우마, 때때로 환청이 들리고 환각까지 보는 조의 강렬한 트라우마와 정신적인 데미지가 조를 공격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적과 싸우는 와중에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다거나 갑작스러운 자살 충동에 시달릴 수 있는 것이 조니까요. 이후 스토리는 니나를 구출하는 데에 성공했지만 상원 의원은 자살했고 주지사가 니나를 좋아해서 니나를 데려오라고 정체불명의
명의 요원들을 보냈습니다. 경찰도 개입되었고요. 조는 경찰을 죽이고 달아나지만 조와 관련된 사람들은 하나씩 다 죽어나갑니다. 여기에서 조가 경찰을 죽이는 장면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경찰 살해 장면을 오마주한 것처럼 보이죠. 집에 와보니 어머니가 정체불명의 요원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조는 곧장 집안에 침입한 요원들을 살해합니다. 그중 복부에 총상을 입고 살아남아있는 요원에게 정보를 캐내는 조. 그에게 진통제를 먹이는 모습과 그와 함께 누워 노래를 흥얼거리는 장면은 강렬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조는 잔혹한 살인마이지만 살인을 즐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항할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이가 마침 익숙한 노래를 흥얼거리는 장면은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물에 떠내려 보내며 자신도 옷에 돌을 집어넣고 물에 잠기는 장면은 영화가 보여주는 담백한 여백의 절정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자살을 시도하는 조.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끝내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조는 다시 한번 일을 하러 떠납니다.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것은 주지사. 조는 주지사를 죽이기 위해 다시 한번 거대한 저택으로 침입합니다. 죽어있는 주지사. 그 앞에서 좌절하는 조. 복수를 꿈꿨지만 이미 복수의 대상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상태입니다. 그 장면에서 조가 감정을 드러내며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어머니를 잃고 삶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목표했던 주지사마저 실패하자 갈 곳 잃은 아이처럼 눈물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나는 약해 라며 중얼거리는 조의 대사에서 확실해집니다. 조는 약합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난 청부업자지만 그의 내면은 너무나도 약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니나. 주지사를 죽인 것은 니나였습니다. 니나의 무표정한 얼굴은 조의 것을 닮았습니다. 마지막 살인을 한 것은 니나, 그리고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의 입장은 뒤바뀌게 됩니다. 처음 니나가 납치된 저택에서 조가 니나를 구했을 때 조는 완전한 구원자였습니다. 니나는 그런 조에게 키스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동 성매매에 희생되어 공포로 인해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거든요. 그것이 니나의 트라우마입니다. 아마 주지사를 살해한 순간의 트라우마도 니나에게는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니나와 함께 식당에서 대화를 나누는 조의 표정에서 길 잃은 망연함이 보입니다. 어디로 갈 거냐는 니나의 질문에 행선지를 니나더러 정하라고 하는 모습에서 조가 어머니의 역할을 니나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나를 구출하는 구원자가 이제는 니나에게 구원을 바라게 된 것입니다. 정확히는 살아야 할 이유가 니나가 된 것이죠. 조에게는 자신의 몸을 쉴 편안한 집과 삶을 유지하게 만드는 존재가 필요해요. 그것이 어머니였죠. 이제 조는 불안합니다. 안전한 집도 사라졌고 조를 살아가게 만들었던 사랑하는 어머니도 없어졌어요. 그러한 절망에서 조를 구원하는 것은 니나입니다. 니나가 자리를 비우자 곧장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조. 그런 그를 깨우는 니나의 목소리 Wake up 이라는 니나의 대사에 조는 반응하듯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비닐봉투, 칼로 자살을 시도할 때마다 어머니가 조를 부르던 장면의 반복입니다. 대상이 바뀌었을 뿐 프로세스는 동일하죠.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엔딩에서 햇살이 너무나 화사합니다. 감독은 의도적으로 아주 밝고 화창한 이미지를 선보입니다. 그리고 니나는 날씨가 너무 좋다는 말을 하고 조가 그 말을 반복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어머니가 죽고 니나와 조는 각자 아픔, 트라우마를 안고 마치 세상이 와르르 무너진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태양이 너무 눈부신 것이죠. 이들의 아픔과 무관하게 눈부신 햇살, It's a beautiful day라는 니나의 말처럼 조와 니나가 함께하게 된 이 날이 좋은 날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운명과 세계의 무관계함을 표현하는 서늘한 묘사일까요? 저는 둘 다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오랜만에 본 좋은 작품, 하지만 레옹 등에서 무수히 반복된 이미지, 상처 입은 남자가 소녀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클리셰의 차용은 이제는 지겨운 느낌입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스타일리시한 매력이지만 그것만으로 명작의 반열에 오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좋은 작품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선명한 이미지와 강렬한 음악, 단순한 서사가 주는 여백의 매력은 거의 작품을 시적인 경지에까지 올려놓고 있거든요. 너는 여기에 없었다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제목의 의미를 저는 과거에 휘둘리는 조의 상황을 혹은 조와 니나의 알리바이를 의미하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미처 읽어보질 못했네요. 하지만 이 영화 덕분에 주말에
주문할 책이 한 권 늘었다는 것은 다양한 일이죠. 라인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전부 읽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